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17편 개경환도와 이성계의 눈물. 서기 1388년 10월 3일, 이때는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정종이 막 임금의 자리에 올라있는 상황이었지만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이성계의 재위 기간으로 분류해서 태조 7년으로 편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날 명나라로부터 놀랄만한 소식이 날아듭니다. 주상전하, 요동에서 화급한 소식을 전해왔사옵니다. 화급한 소식이라니? 혹 서북 변경에 무슨 변란이라도 생긴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고, 조금 전에 요동에 있던 공부라는 자가 돌아왔사온데 명나라 서울에 큰일이 생겼다 하옵니다. 대체 명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이냐? 명나라 황제가 승하하였고. 뭐라? 황제가 죽었다는 말이냐? 예, 전하. 그리고 태손이 황제 위에 올랐다 하옵니다.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날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조선에서는 판삼사사 설장수를 긴급히 명나라의 수도인 남경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명나라에서 정식으로 조선 조정에 황제 부음을 전해옵니다. 전하, 신의주 만호 이기철 아래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 예부의 자문을 보내왔사옵니다. 그렇다면 명나라 사신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었고, 명나라 사신 진강과 진예가 압록강 서쪽에 도착하였다 하기에 신이 달려갔사온데 그 사신이 신에게 예부의 자문을 전해주었사옵니다. 그 사신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명나라 사신들이 바로 돌아가려 했사오나 신이 굳이 청하여 압록강을 건너 우리 쪽으로 오게 하였사옵니다. 신등과 함께 이틀 밤을 유숙하고 돌아갔사옵니다.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도록 하라. 여기 있사옵니다, 주상전하. 그 사이 명나라 황실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외교문서는 명나라 황제의 명의로 조선 국왕에게 보낸 조서가 아니고 명나라의 외교와 의례를 맡아보던 관서인 예부에서 조선 조정에 보낸 공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대명제국의 예부는 의례에 가는 일을 전한다. 근일에 태조 고황제께서 승하시고 금상 황제께서 유조를 받들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어서 명년을 건문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이미 천하에 선포하였다. 지금 해외에 여러 조공하는 나라에 알리니 도리상 마땅히 통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건문 원년 대통령 한본을 발송하는 바이다. 황제가 죽고 다른 사람이 황제의 위를 이어받아 등극해 연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연호가 홍무였기 때문에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조선 역시 연월일을 표기할 때 그동안 홍무 몇 년 이렇게 했는데요. 새 황제가 등극해서 연호를 건문으로 정했다고 하면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캘린더 한 부씩을 제후국들에게 보낸 셈이죠. 따라서 이때부터 조선은 건문 원년 몇 월 며칠이란 새로운 달력으로 연도와 절기와 날짜를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난 것과 거의 같은 시점에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이 사망을 했으니 장차 양국의 외교 관계가 이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단국대 문철영 교수와 연세대 한국학연구원 윤훈표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주원장이 사망으로 양국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할 때 역시 1세대가 마감하는, 이 조선에서도 컴플렉스나 혹은 또 요동정벌이니 하면서
그 상당히 들끓었던 이 세대와 또 뭐 표적 문제니 문자 오기냐면서 주원장이 마감함으로 이제 그다음 그 명나라 왕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그 나라 문제는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쟁의 1세대가 마감돼서 이제 결국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측에서는 그 요동정벌의 어떤 지휘관으로 참전했던 그 이성계,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 요동정벌도 몇 차례 성공했던 이성계라는 대단한 부장. 그 사람이 물러나고 군사적으로 별로 그 대단하지 않은 물론 이제 그의 그 부장으로 활약을 했지만 군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종종에 집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심이 됐겠죠. 이거는 뭐 제가 명나라 태조라고 하더라도 이성계라는 이 거물 부장과 그 밑에 있던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공격은 아마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태조 주원장으로부터 황제의 지위를 세습한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명나라 황제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될까요? 새 황제인 건문제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건문제는 서기 1392년에 황태자였던 부친 의문태자가 병으로 죽자 황태 손에 책봉되었다. 1398년 태조 홍무제가 사망하니 16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건문이라는 연호를 썼다. 당시 태조의 여러 아들들은 각 지방의 왕으로 분봉되었었는데 건문제는 황자징 방효유의 획책에 따라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한편 복령을 삭감하여 그 세력의 약화를 도모하였다. 그 때문에 1399년 연왕이 정난의 변을 일으켜 1402년에 남경을 함락하고 황제 위를 빼앗아 영락제에 즉위하였다. 건문제는 1402년 성이 함락된 이후 행적이 묘연해 당시 성 안에서 불타 죽거나 인근에서 자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성을 탈출해 승려로 유랑 생활을 하며 40여 년을 더 살았다는 설도 내려오고 있다. 소개해드린 내용이 시간을 좀 앞서갔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애당초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맏아들로서 황태자로 봉해졌던 사람은 의문태자였다. 그런데 그 황태자가 병으로 죽었다. 그러자 주원장은 의문태자의 장남인 윤문이라는 손자를 황태손으로 봉했다. 그리고 드디어 주원장이 죽자 그의 손자였던 윤문이 16세의 나이에 황제로 등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황제는 삼촌이자 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영락제에게 무너지게 되죠. 명태조가 죽고 나서 황해를 두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승리한 사람이 영락제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연왕이었습니다. 북경을 갖다가 무대로 했던 사람인데요. 그 북경에 있으면서 그 태종 이방원하고 그 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북경 지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조선 한반도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왜냐면 요동경에 이 고려 후예들도 꽤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조선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신장이라든가 서안이라든가 그쪽 아니면 저 남쪽 당시 명나라 수도였던 남경이라든가 저 밑에 광동성 이런 데보다는 훨씬 조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었던 지역의 인물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은 같은 시기에 왕위에서 내려오거나 사망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등극한 조선의 정종이나 명나라의 건문제는 과도기에 잠시 지존의 자리에 올랐다가 태종 이방원과 영락제에게 왕위와 황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권력 이동이 신기하리만치 흡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조선의 국내 상황으로 눈길을 돌려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짚어나갈 내용은 조선 왕조실록 정종 시기의 기록입니다. 참고로 이때 이성계는 상왕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상왕은 어떤 지위였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임금이 생존한 상태에서 다음 임금에게 선의를 하고 물러나면 상왕으로 승격된다. 품계는 무품이며 조정의 행사나 제사를 치를 경우 왕과 같은 자리에 동석한다. 원래 쓰던 궁은 다음 임금에게 주어야 하며 궁 옆에 작은 궁을 따로 지어 그곳에 기거한다. 호칭은 전하 또는 상왕전하라고 한다. 왕비의 호칭은 대비이다. 왕과 같은 붉은색 골룡포를 입는데 태조 이성계의 경우는 개국군주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파란색 골룡포를 입었다. 왕실을 지키는 금위군의 일부를 배정받아 경호를 받는다. 임금의 아버지라 하여도 현 임금에게는 존대를 하는 것이 예의였다. 상왕전을 두어 직속 관원이 배치되었다. 나중에 태종, 즉 이방원이 즉위했을 때 그 직전에 왕위를 물려준 정종은 상왕이 되고요. 그때까지도 생존해 있던 이성계는 태상왕이 되는 것인데요. 왕조실록을 보면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그 호칭을 태상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종 재위 기간에는 상왕으로 불러야 옳겠죠. 자, 그건 그렇고 정종 원년 1월 19일에 왕조실록 기사를 보면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주고 뒷전으로 물러나 앉은 이성계의 심사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상왕 전하? 이제 임금 자리에서도 물러났으니 내가 굳이 고란에 머물러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시온지. 정녕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냐. 밖에 나가 살고 싶으니 준비를 하라는 말이다. 하오면 어디로 이어하실 생각이신지. 여기에서 이어한다는 말은 임금이 거처를 옮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어찌됐든 자신의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자식들을 죽이고 조정의 대들보였던 충신들마저 줄줄이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겪은 뒤에 왕위에서마저 밀려난 상황이었으니 이성계로서는 더는 궁궐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방원 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성계가 궁궐을 떠나버리면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성계가 옮겨가려고 한 장소도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원에 의해 살해된 6번째 아들 방번이 살던 집이었죠. 상왕이 무안군 이방번의 옛집으로 이어하려 하였다. 그러자 대간이 상언하였다. 상왕 전하, 전하께서 어찌 이방번의 집으로 이어하여 거처하실 수 있겠사옵니까?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임금 역시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서 상왕에게 이어를 거두도록 아뢰게 하였으나 상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도평이 사사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주상 전하, 지금 상왕께서 무안군의 옛집에 이어하려 하시니 대소신료들 중 놀라지 않는 이가 없사옵니다. 상왕께서 사제에 나가 거처하신다면 어찌 전하께서도 궁궐 안에 편안히 계실 수가 있겠사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상왕의 뜻을 따르는 것만으로 효도를 삼지는 말아야 할 것이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예를 다하시어 상왕 전하가 마음을 돌리도록 하시옵소서. 상왕 전하에 이어하려는 마음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거두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정종은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 상왕에게 글을 올려 아뢰었다. 그러나 상왕은 노하여 정종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비가 궐을 나가고 말고 하는 것은 오직 임금의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이다. 왕이 대소신료들에게 늙은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감히 대간과 백관이 무르지어 몰려와서 어찌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다음 날에 또 대간이 입궐하여 다시 임금에게 청하니 임금은 환관 박영문을 시켜 태상왕께 다시 고하였다. 부왕께서 만일
궐을 떠나 사지로 나아가 거처하시오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무엇라 하겠사옵니까? 왕이 덕이 부족하고 효도를 다하지 못하여 상왕 전하께서 궐을 나가 거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오니 제가 이 때문에 심히 부끄럽사옵니다. 상왕이 정종의 그 말에 감동하여 이어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북문만을 열어서 왕래를 통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성계는 궐 안에 눌러앉게 됩니다. 사실 효성이 지극했던 정종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논란에 관해서 이방원은 사서에 그 이름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지만 사실 태조 이성계의 거처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가장 속을 태운 사람은 바로 이방원이었겠죠. 더군다나 아버지인 이성계가 자신이 무참하게 살해한 방번의 옛집으로 나가서 거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동생을 죽인 이방원의 폐륜과 불효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관과 신료들이 정종에게 몰려가 이성계의 이어를 막으라고 압박을 가한 것은 바로 이방원의 뜻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거 까마귀 소리가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저기 공성 뒤쪽 소나무 숲에서 들리는데? 어디 한밤중에 까마귀가 대벌 기와지붕으로 날아와 울었대. 저기 또 이거 말이야 때를 치고. 정종 2년에 해당하는 서기 1399년 2월조의 왕조실록을 보면 한양의 궁성 주변과 심지어는 대궐 지붕에서까지 까마귀가 떼를 지어 울어댔다는 기사가 수차에 걸쳐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까치가 근정전 망세에다 집을 지었다. 그리고 밤하늘에 나타난 유성의 크기가 술잔만 하였는데 각성 북쪽에서 나오더니 저성 서쪽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내용도 올라 있습니다. 그 옛날 중국에서는 해와 달과 여러 행성들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천구를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28등분해서 구분했는데요. 이것을 28수라고 얘기하지요. 앞에서 나온 각성과 저성은 동쪽 방면에 속합니다. 실제로 까마귀가 울고 밤하늘에 커다란 유성이 나타나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지 아니면 어떤 사안을 사서에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그 전조 현상으로 일부러 배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기이한 제2현상이 사서에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중대한 일이 곧 벌어질 것이다. 이런 암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천문을 담당하는 관아인 서운관에서 소를 올립니다. 주상 전하, 근래 들어 뭇과막이 모여서 우러대고 들까치가 대궐에 와서 깃드는가 하면 하늘에 제의가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났사옵니다. 변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피방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쉽게 말하면 곧 닥쳐올 재변을 피하기 위해서 임금이 거처를 옮겨야 한다. 곧 도읍을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정종은 왕실의 종친들과 좌정승 조준을 비롯한 재상들을 모이게 해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서운관에서 아랜 바에 따르면 변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방을 해야 한다는데 정녕 피방을 해야 하는 것이요. 그렇사옵니다. 서운관의 상소에 따르는 것이 마땅한 방책일 것이옵니다. 피방을 머뭇거리다가 재변을 만나면 그 화를 어찌 감당하시겠사옵니까? 그렇다면 어느 방위로 피방을 해야 한다는 말이요? 지금 경기 안의 주현에는 대소신료들과 수기하는 군사가 의탁할 만한 곳이 없사옵니다.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송도로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요? 그러하옵니다. 송도에는 옛 궁궐도 그대로 있고 여러 신하들의 재택도 모두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사옵니까? 송경으로 환도를 명하시옵소서. 환도를 명하시옵소서. 경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그리 정하겠소. 환도를 추진하도록 하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드디어 송경에 환도하기로 의논이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송도 혹은 송경은 모두 개경, 즉 지금의 개성을 일컫죠. 그렇다면 하필 왜 이 시기에 어렵게 떠나왔던 개경으로 다시 도읍을 옮기려는 발상을 하게 됐을까요? 대전대 장지연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제1차 왕자의 난이 사실은 왕조 세우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내부에서 난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당성의 면에서도 좀 문제가 많고 남보기에도 굉장히 나무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친 상황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이제 최고의 그런 방법으로 선택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양으로 천도를 할 때 워낙 반대가 심했고 뭐 거의 그거는 개국 공신 세력들조차도 반대를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경환도를 함으로써 이제 일거에 이제 좀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실 내부의 격변을 몰고 왔던 왕자의 난으로 조선 왕실의 체면이 말이 아닌 터에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편으로 개경환도라는 카드가 제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개경을 떠나와 한양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정종실록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도성 사람들이 모두 옛 도읍이었던 송도를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환도한다는 말을 듣고 서로 기뻐하며 손에 손을 잡고 세간들을 이고지고 송도로 몰려가는 행렬이 길을 메우니 조정에서는 상문을 지키는 관리들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하였다. 기왕의 개경환도가 결정됐으니 그 정보를 입수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관리들이 언제 한양을 떠나든 상관할 바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미리 개경으로 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양천도 자체가 관료사회의 광범한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특히 그 개경의 대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천도 이후에도 여전히 개경의 근거지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 여전히 개경을 선호하고 개경을 수도로서 이제 심증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성계 태조가 이제 그 왕위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구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딱히 뭐 이방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기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여기에 이제 정종 자신도 한양에서 이런 고력 상쟁이 일어났던 이런 것들 때문에 한양을 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서울대학교 규장각 강문식 학예연구사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 시기 주요 국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방원이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경환도 역시 그가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강문식 학예사는 임금이었던 정종 역시 한양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개경환도가 결정된 때가 정종 원년 2월 26일이었는데요. 일주일여 뒤인 3월 5일에 임금이 한양을 떠납니다. 개경의 궁궐을 비롯해서 관리들이 살던 집들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달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처럼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겠죠. 정종실록에는 유후사로 환도하니 공후는 모두 따르고 각사에서는 반씩만 따랐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후사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이전의 수도였던 개성을 통치하기 위해 두었던 관청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성으로 환도한다고 해서 한양을 방치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관청의 관리들 중 절반만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서에서는 개경을 향해 떠나던 날의 이성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상왕 전하, 어가에 오르시옵소서. 신이 부축해드리겠사옵니다. 아니다. 내가 혼자서 올라탈 것이다.
자, 됐으니 출발하라. 예, 전하. 출발하라! 상황이 탄 어가가 움직이니 회안군 방관과 각사의 관원 한 사람이 뒤따랐다. 행차가 정릉을 지나게 되었을 때 멈추어라. 어가를 멈추어라! 이성계가 정릉에서 어가를 세웁니다. 정릉은 둘째 부인이자 이미 이방원에 의해서 살해된 방번과 방석의 어머니, 곧 신덕왕후 강씨가 잠든 묘소지요. 상황은 정릉을 두루 둘러보며 쉬이 떠나지 않았다. 신하들이 길을 재촉하였으나 자꾸만 머뭇거렸다. 그리고 다시 어가가 움직였을 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에 이곳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이 어찌 나 혼자만의 뜻이었겠는가. 나라 사람들과 의논한 뒤에 한양 천도를 했던 것인데. 이성계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가장 신임했던 측근 신하도 잃었고, 어린 두 아들도 잃었고, 그다음에 왕위도 이제 결국은 사실상 타의에 의해서 물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재위 기간 중에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이성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이제 한양천도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그 물거품이 되고 앞으로 돌아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성계로서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계가 부인인 신덕왕후에 능해 행차를 멈추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방원은 개경 환도를 단행하면서 정작은 이성계와는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천도야말로 이성계가 뭇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생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한양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그의 꿈이 물거품이 된 채로 옛 도읍지로 다시 옮겨가야 했으니 그야말로 끌려가는 기분이었겠죠.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은 개성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된 거죠. 권력을 잃고, 아들들이긴 하지만 아들들한테 권력을 잃고 이제 개성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양으로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오려고 그럴 때 나 혼자 오자고 그런 거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하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성계로서는 개경 환도를 굉장히 싫어하고, 나중에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 이성계가 태종에게 계속 주문하는 것도 한양으로 돌아가라. 자신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면서 개성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뒤에 얘기를 하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경으로 환도를 한 뒤에도 태조 이성계는 한 곳에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못합니다. 상황이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보살제를 베풀려고 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막 행차를 하려는 때 임금이 내관 박영문을 보내서 이렇게 청하였다. 지난 해에 수재와 한재로 백성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 기근에 걸려 있사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농사일이 한창 바쁜 시기이온데 아버님이 거둥을 하시면 아무리 소수의 신하들만을 호종하게 하시더라도 배단이 또한 작지 않아서 농사에 방해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원하오니 농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상이 보낸 글은 잘 읽었느니라. 이것이 다 아비를 위하여 하는 말 아니겠느냐. 내가 행차를 강행하면 진실로 백성들에게 배단이 있을 터이니 금강산에 가는 것을 마땅히 그만두겠다. 가서 그대로 전하라. 결국 금강산에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는데요. 이후 태조 이성계는 외부 나들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자신이 거처하던 상왕전의 국문을 수비하던 군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시중 윤환의 옛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어두운 새벽에 궁을 빠져나온 이유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한양으로 전도하였다가 아내와 아들을 잃고 오늘날 다시 옛 도읍지로 돌아왔으니 도성 사람들 보기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하여 앞으로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골박 출입을 반드시 어두울 때 해야겠으니 그리하라. 그리고 얼마 뒤 이성계는 좌우 근신과 내관들을 물리치고 관음굴이란 암자로 거동했고 거기에서 다시 평주 온천으로 가겠다고 나섭니다. 이 평주는 지금의 황해도 평산입니다. 깜짝 놀란 정종이 다시 사람을 보내 말렸겠죠. 상왕 전하, 부왕께서 미리 가실 곳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온천에 가시면 나라 사람들이 가신 곳을 몰라 무척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옵니다. 부디 황궁하시어서 잠시 기다리시옵소서. 그러나 이성계는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자 문화부에서 국왕, 즉 정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신등이 가만히 들으니 이달 26일 밤중에 상왕께서 호위병도 거느리지 않고 단기로 관음굴에 거동하시었다가 평주 온천에 가려고 하시었다는데 지금은 농번기라서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상왕 전하의 행차를 중지하게 하시옵고 문화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황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성계의 명령을 출납하는 측근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성계는 결국 궁으로 돌아가는데요. 환궁하자마자 백운사의 노승 신강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방번이도 죽었고 방석이도 죽었다.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고. 그 시기 이성계의 처지가 이러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점철된 자신의 아픈 심사를 불교를 통해 위로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의 왕위 계승 자체가 이방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종 제위 중에 주요 국사들은 배후에서 이방원이 조정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국왕으로서의 정종의 한계를 가늠할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기로 하죠. 임금이 유배되어 있던 내관 이득분과 이경달을 용서하여 경외에 종편하였다. 경외 종편이란 귀양가 있는 죄인을 유배지에서 풀어주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면 어디든 가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종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헌사에서는 갑자기 이득분을 죽이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주상 전하, 상왕께서 왕위에 계실 적에 토목의 역사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손상시킨 자는 김사행이고 권세를 잡아서 법을 농간한 자는 조순이었는데 이 자들은 이미 모두 처형됐사옵니다. 그런데 불사를 하도록 권하여 나라의 창고를 탕진시킨 장본인은 이득분이 아니옵니까? 이득분에게 김사행, 조순 등의 예로서 죄를 주시옵소서. 뭐라? 이것을 상소문이라고 올렸느냐? 이득분이 죽을 죄를 저질렀다면 왜 일찍 다스리지 않고 과인이 석방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죽이라고 청하는 것인가? 이것은 임금이 나를 욕보이려는 것 아닌가? 이는 필시 헌사에서 과인을 능멸한 것이다. 병들은 들으시오. 나는 이 상소문을 해당 관청에 내려주지 않고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러자 여러 대신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하기를 헌사에서 올린 소장의 글이 지나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사원 조박이 휴가 중에 있다가 비로소 출근하여 극력 청하니
임금이 상소문을 불태우지 않고 내려주었다.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득분은 태조 이성계의 측근으로 있던 환관이었습니다. 이득분을 정종이 석방시킨 거거든요. 외방종편이라는 게 석방을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득분은 그 전에 행적을 보면 그 신덕왕후 강씨의 상당한 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판내시 부사였는데 그 신덕왕후 강씨가 위독했을 때 이득분 집으로 피정을 가고 거기에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상당한 측근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왕자에 나는 직후에 지방으로 유배됐다가 요때 와서 이제 유배에서 풀려서 이제 종편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종이 이득분을 풀어준 거는 아버지 태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득분은 이성계 재위 시기 나랏일을 망쳤다 해서 이미 유배지에 가 있었는데요. 정종이 그 이득분을 풀어준 것은 아버지 이성계를 위한 배려였겠죠. 그런데 헌사에서 풀어줄 게 아니라 아예 죽이라고 상소를 올렸으니 아마도 이방원이 헌사를 움직였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정의 요직은 당연히 이제 이방원의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군권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대간 쪽을 갖다가 이방원이 이제 사람들을 넣어서 이방원의 어떤 그런 의사나 이런 거를 반영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종의 어떤 약간의 이제 어떤 온유한 온건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경한 책을 하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종도 사실은 뭐 얘를 죽이기 싫은데 뭐 헌사에서 죽이라고 그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자기가 기껏 풀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와서 이제 풀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우스워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로 화를 낸 거거든요. 당시 상황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에 역시 이방원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실질적으로 정종을 먼저 왕으로 세운 것도 이방원이었고 어떤 그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측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종이 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종대 정치를 주도했던 거는 뭐 이방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방원이 배후에서 정사를 쥐락펴락하면서 이미 벌을 받아 유배지에 가 있던 이성계의 옛 측근들을 아예 죽여 없애려고까지 했으니 정종의 체면도 말이 아니었겠지만 이성계의 분노와 좌절감도 더 깊어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까지 거론했던 내용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 왕조실록의 기사들을 모아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년의 별난 때 이방석과 이방번이 살해되던 날 저녁, 이거인은 이방번의 기생첩 중천금을 취하고 200경은 방석의 시첩기생이었던 작은 효도를 취하고 조박은 방석의 시첩기생 효양을 취하여 모두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때 이르러 조박이 대사헌이 되었는데 조박은 대신들과 의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상당 후 이자라는 자는 자기 처의 동생인 방석이 죽자 방석의 기생첩 효도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그 아비 이거이가 일찍이 관계한 여자가 아니던가. 부자간의 한 여자를 간음하여 천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혔으니 이 일을 어찌 논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박 자신도 왕자의 난 때 죽은 방석의 첩을 취한 마당에 이거이 부자의 행태를 논액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 사건의 내막 혹은 그 결과야 어찌됐든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이방석이 조선의 세자였고 그의 형 방번도 일국의 왕자였는데요. 두 왕자가 아무리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해도 그들이 생전에 거느리고 있던 시첩들을 무슨 전리품처럼 신하들이 나누어 가졌다니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고 중추원부사 구성우의 처 유씨를 주살하였다. 유씨가 처음에 김익달에게 시집갔었는데 익달이 장가든 지 사흘 만에 유씨를 버렸다. 그러자 뒤에 구성우에게 시집을 갔으나 구성우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 유씨는 명복을 빈다는 핑계로 승가사에 가서 신생이라는 중과 정을 통하였다. 신생이 시도 때도 없이 유씨에게 왕래하였다. 구성우의 종 소고미와 계집종 영생 등이 엿보다가 잡으려고 하니 유씨가 승려 신생과 공모하여 도리어 두 사람을 살해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헌사에서 유 씨와 신생을 잡아 국문하고 주살하기를 청하였는데 이 외에도 문란한 남녀 관계가 얽히고 설킨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선을 성리학적인 윤리관이 강조되던 시대였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이 시기에 와서 이런 문란한 내용들의 기사들이 대거 올라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지금 조선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안 된 시기니까 뭐 이 시기의 사람들이 고려 시기 사람에서 갑자기 조선 사람으로 탄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적인 그런 뭐 패습, 특히 고려 말에 여러 가지의 그런 패습들은 이 시기에 이제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거를 굉장히 무단히 잡으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패단들이 더 이제 기록에 많이 남는, 패습들이 기록에 많이 남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취해진 사람들이 이제 방번과 방석의 여자들이니까요. 이제 그 정권투쟁에서 패배한 쪽의 여성들을 이제 놓고서는 벌어진 그런 일들이 같이 이제 겹치면서 이 시기에 일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남녀 관계가 문란해졌다기보다는 고려 시대의 폐습들을 엄격히 다스리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 그런 사례들이 사서에 많이 오르게 된 것이다. 장지현 교수의 견해가 그러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착된 조선의 유교적 실천 윤리가 바람직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겠죠. 특히 성윤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매우 차별적이고 이중적으로 적용됐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종 원년 11월에 사헌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은 상소를 올립니다. 가병을 혁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요지를 살펴보시죠. 군사라는 것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멸을 초래하여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사옵니다. 지금 국가가 다행히 전하의 덕에 힘입어서 안으로는 간사한 무리가 난을 일으킬 틈이 없고 밖으로는 변방의 도적이 침략할 염려가 없사오나 군사를 맡은 자가 많으면 전하께서 펼치시려는 정치에 누가 될까 염려되오니 왕실의 종친과 공신 이외에는 군사 지휘권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임금에게 올린 배경에 물론 이방원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왜 가병 혁파를 시도하고 나섰을까요? 고려 말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국군 체제가 형식적으로 국군이 있지만 여기도 나오는 절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제사들이 자기 휘하의 그 병사들을 어떤 그 배타적으로 왕명과 상관없이 배타적으로 이제 그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국왕의 군 통수권이 상당히 약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조선 초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조선 초기에는 그 절제사를 종친이나 또는 공신들이 맡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왕의 장악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지휘권이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정도전의 사병혁파 시도였습니다. 정도전의 그러한 시도를 정도전이 세자 방석과 모의해서 나머지 왕자들을 죽이려 한다는 쪽으로 연결해서 정변을 일으켰던 그 이방원이 이제 와서는 정도전이 하려고 했던 사병혁파를 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종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정안공 이방원에게는 강원도와 동북면의 군사를 맡긴다. 또한 이강공 이방인은 경기와 충청도를, 회양공 이방가는 풍해도와 서북면을, 상당 후 이전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맡아 군사를 지휘하도록 하라. 이 밖에도 참찬문화부사 이거의와 조영무, 참지문화부사 조원, 동지중추원사 이천우도 군사를 맡는 데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나머지 군사를 맡은 자는 모두 혁파할 것이니 어명에 따르도록 하라. 그동안 각 도의 절제사들이 가지고 있던 군 지휘권을 회수해서 왕족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에게만 부여한 셈입니다.
사병혁파라고 하는 게 개인의 가병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절제사들의 지휘권을 혁파하고 그 지휘권을 중앙으로 일원화시킨다라는 그러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정도전 실각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이전 이제 이방원이 장악을 한 다음에 일단은 이방원과 그 이방원의 측근 세력들이 그러한 절제사를 맡으면서 일단 군권을 장악을 한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정종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니까 상징적으로는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개별 절제사들의 지휘권은 완전히 장악하거나 억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권을 맡은 인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해서 방의, 방간 등 방자 돌림의 왕자들과 왕실 인척으로서 1차 왕자의 난 때 방원의 편에 섰던 상당후 이저에게 군권이 주어졌고요. 왕족이 아닌 사람 중에는 이거의, 조영무, 조온, 이천우가 지휘권을 부여받았는데 이들 모두가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왔던 이방원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군권을 이방원이 거의 장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종의 경우에는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군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종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 그 지휘할 수 있는 군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한테도 가 있었던 그런 군사 조직이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같은 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일단 몰리게 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의 이저, 조영무, 조온, 뭐 이천우 이런 사람들이 방원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원한테 이제 군권이 상당히 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이후에 이제 방간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이방원이 전체 그 군권을 다 장악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뭐 방간이나 이런 사람들 쪽으로 가 있는 그런 가병 세력들이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장악한 상태는 아니고요. 완전히 장악한 거는 이제 2차 왕자의 난 이후에 사병혁파를 하면서 이제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왕인 정종은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전체 군사에 대한 통수권을 가진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종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움직일 수 있는 군사는 없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한 이방원이 가장 강력한 군권을 장악하게는 됐지만 방원의 두 형인 방의와 방관 역시 일정 부분 병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방원이 군사 지휘권 전체를 장악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2차 왕자의 난의 전모를 짚어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사병을 혁파하고 병권을 부여할 때 이방원의 형인 방의와 방간도 군사를 맡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원의 두 형 중에서 방의는 몸도 쇠약하고 성품도 온순하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 다툼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방원의 바로 윗형인 방간인데요. 결국에는 그가 방원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 일으킨 변란이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정종실록에는 방간을 일컬어서 그는 배우지 못하여 광망하고 어리석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 야언 별집에는 방간은 차리로서는 자기가 마땅히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는 배우지 못하여 무식하였으며 성격이 광패하고 어리석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태종이 되는 방원에게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으니 부정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기술했겠죠. 자, 그건 그렇고 정종실록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정종이 즉위한 뒤에 남제가 대궐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는 마땅히 정안공을 세워서 세자로 삼아야 할 것이오. 정안공의 세자 책봉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자 정안공 이방원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임금에게 후사로 삼을 만한 적자가 없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정안공 이방원이 세자가 되리라 생각하였다.
정종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방원이 세자로 책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방원이 굳이 정종을 왕으로 추대한 것도 정종이 태조 이성계의 적장자라는 명분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만일 정종이 물러난다면 이간군 방의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하고 방의가 사양한다고 해도 방간이 그 밑에 버티고 있는 터에 방원에게까지 차례가 오기는 어렵겠죠. 어찌됐든 이 무렵 후사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됐던 모양입니다. 대강 이 무렵쯤에 해서 이제 후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종 같은 경우가 이제 장자기도 하지만 정조가 이제 적장자가 없거든요. 후손 중에 자기 이제 그 본처에서 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즉위했을 때부터 정종은 잠깐 있고 그 이후에 후사는 이제 적장자가 없으니까 형제들 중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동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무렵 정도에는 이제 즉위한 지가 이제 거의 2년 정도가 된 그런 시점이니까 2년째쯤 된 거니까 이제 누구를 드디어 이제 세자로 세울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안에서 돌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으니 나름으로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방간으로서는 어떤 결단이든 내려야 했겠죠. 다음 임금 자리가 동생인 방원 녀석의 몫이 된다. 이래봬도 모름지기 내가 그 녀석이 형인데. 그래, 이대로 뒷짐지고 있다가 허수아비 취급을 당할 수는 없지. 방간이 찾아간 곳은 지중추 원사 박포의 집이었습니다.